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법률의 6년간의 활동 방향과 한계, 이후 개정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유재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증언대회와 함께 국가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한편 사건의 특별법에 대한 소관 부처를 안전행정위가 아닌 보건복지위로 이관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년간의 활동 방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정도래 기자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 관련 진정이 늘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법의 한계가 지적되며 재정비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관련 진정 사건은 총 6,540건으로 이전까지의 진정 접수 총 653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지난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의 구체적 내용 규정과 상충 법률 조정, 사회 문화, 기술적 변화에 따른 현실성 반영 등 재정비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전에 이제 정당한 편의는 좀 일괄적이고 단순하고 또 이제 단순한 이 편의시설의 제공 등 이렇게 단순하게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에서 이제는 각각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개별적 사안에 맞춘 세밀한 편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속에서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역시 한 차원 높은 적극적인 차별 해소를 위해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지난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약 14년간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었는데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국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의 방향은 급여별 특성에 따른 빈곤 관점을 반영한 보장 수준 현실화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 폐지가 아닌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허선 정책위원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동일 소득 기준 이하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적 쟁점 속에 기초법 개정안은 여전히 오리무중 형국입니다.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현실적인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정희입니다. 서울 세모녀 사건에 이어 얼마 전 또 인천에서 노모와 아들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등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반지 합방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목숨을 끊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서울의 세 모녀 사건.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하기 위해 지난 8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와 의료, 주거 등 급여별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고려해 수급자가 선정됩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저생계비의 계측 방식을 두고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최저생계비 개념을 계속 유지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공감을 표했습니다. 최저생계비 개념이 해체될 경우 몇몇 장관들의 결정으로 급여 수준이 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제도의 민주성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이 최저생계비를 1년에 한 번씩 공표하고 그다음에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최저생계비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이고 한편 이날 전문가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가 넘쳐나고 있다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린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짐승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고문하면 고문당해야 하고 굶으라 하면 굶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그만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였는지 궁금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0여 명이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8년 전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가둔 후 폭행 등을 일삼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서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촉구 및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모임 공식 출범 기자회견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증언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이번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의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2년간 설치, 조사와 관련된 동행명령 가능, 청문회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어진 증언대회에서는 당시 형제복지원에 갇혀 겪었던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설명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보다 그 소대장이라는 사람한테 성추행을 하고 이틀 동안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있었는데 신입소대로 걸리거든요. 그 신입소대에서 맞아요. 몸이 엉망인데도 두드리고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죽고 싶다는 마음밖에 안 들었어요. 한편 한 참가자는 형제복지원에 갇혀 인권유린을 당하고 학살을 당해야 했는가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형제복지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환입니다. 정신병원과 장애인시설 등 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인신보호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신보호관제를 운영하게 되며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수용되는 위법 여부와 수용시설에서 나갈 수 있는 구제 청구 관련 정보를 고지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인신보호관 조사의 대상은 강제 수용이 가능한 정신병원과 장애인시설, 노인 요양원 등입니다. 인신보호관은 필요하면 피수용자와의 면담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시설 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검사로 하여금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추가 설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추가 희망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1,193개의 초등 돌봄교실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추가 시설비는 국고로 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비로 우선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돌봄교실이 추가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여건에 따라 연휴 기간 등을 활용해 공사를 실시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환절기에 소아와 아동에서 축농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축농증 환자의 전체 진료 인원 중 31.6%가 9세 이하 소아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9세 이하 소아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면역 기능이 약해 감기에 더 잘 걸리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축농증의 예방을 위해 식염수를 이용한 코 점막 세척과 수분 공급, 분비물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 59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민간 합동조사로 지자체 공무원 500명, 민간조사원 500명 등 총 1000명으로 구성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자체 공무원은 타 시군구와 교차해 조사를 하게 되고 민간조사원은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 관련 유관단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팀은 한 개 시설당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시설 및 문제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진행 순서는 시설 방문, 시설장 면담, 장애인과 종사자 면담으로 진행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경기도에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한데 묶어 지원해주는 곳이 생겼습니다. 이제 해당 기업들은 성장 단계별로 이 센터에서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솜사탕을 제조하는 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운영한 지 1년 남짓 된 상태로 아직 어려움과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리 이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로 지원을 있어서 저희가 대기업 유통망이라든지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인 정부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판로 개척 등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기업은 대부분 공통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상황. 게다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마을 기업은 안전행정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지원해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세 기업을 한데 묶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각 기업들의 지원 사업이 이제 센터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언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턴트가 상시 배치돼 있고 판매 전문 전시장도 구축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창업부터 마케팅, 그다음에 유통 물류까지 통합적으로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경기도 내 사회적 경제기업은 총 1000여 개. 이들 기업들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서울시 더한복지 상담사 260명이 그동안 복지가 꼭 필요하지만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했던 위기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더한복지는 누군가 나와 함께 힘을 실어준다는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의 의미를 담은 서울시 복지 브랜드입니다. 더한복지 상담사는 각 자치구마다 6명에서 16명이 배치돼 6개월 동안 활동하며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 공과금이 체납된 가구 등을 우선 방문해 상담하고 지원 가능한 자치구, 서울시 복지 서비스를 바로 연계합니다. 또 바로 지원이 어려운 복합 사례는 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 전문가 솔루션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한기 부업을 원하는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부업기술 전문 기능 교육을 실시합니다. 농촌 여성의 전문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으로 부업과 연계할 수 있는 퀼트, 한지공예, 목공 지도사 등 3개 과정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센터는 영농활동과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모든 교육생이 수료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남 양산시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양산시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야광 안전조끼를 지급해 폐자원 수집에 나선 어르신들의 식별을 용이하게 해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노인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쟁점 속에서 정치인들은 기초법 개정안을 국민의 대립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